성리학 중심의 조선이 들어서면서 화려했던 고려의 불교는 빛을 잃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갔다. 오래도록 잊혔던 역사적 진실이 21세기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덕분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고대인의 심상을 오롯이 담아낸 역사적 인물은 고려 최고의 스승이자 지식인이었던 일연선사다. 저는 지금 경산의 삼성현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예로부터 경산에는 여기 보시는 세 분의 성현이 나왔다 삼성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크게 열었던 원효대사, 그리고 원효대사의 아드님이자 우리나라 유학을 열었던 설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을 바로 부학국사 일연 스님이 이곳 경산이 낳은 세 분의 성현이십니다. TV고승전 일연 스님의 발자취를 찾은 저는 이곳 스님이 태어나신 경산에서 시작을 해서 비슬산, 운문사, 인각사를 차례로 둘러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진정한 불국토가 되기를 염원하던 일연선사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일연선사는 고려 최고의 국존의 자리에 올라 고대 삼국시대 신의 사관과 다양한 불교 전설을 바탕으로 민족의 자주성과 긍지를 고취하고자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유명하지만 선사의 생애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몸에 해가 비추는 꿈을 나흘 동안 꾸고 태어났다고 하여 그 아이를 견명이라 불렀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출가 후에도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비슬산은 산 정상의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교가 융성했던 시절 100여 개의 암자가 있을 정도로 불교의 성지였던 비슬산은 가섭 부처가 터를 증명했고 산신인 정성천왕의 도움으로 천인이 득도할 자리로 알려져 있다. 비슬산은 일연 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한 산이다. 이곳은 비슬산 대견사입니다. 일연 스님은 1206년에 태어나셔서 1289년에 84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일연 스님이 살았던 13세기는 고려의 격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신이 집권하면서 고려 사회가 크게 바뀌는 그런 청년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고려가 20여 년 동안 몽골과 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원의 간섭을 받던 그런 암울한 시기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시기 중에서 일연 스님은 이곳 비슬산에서 거의 절반을 사셨습니다. 장상군에서 지금 경산에서 태어나신 일연 스님은 일찍 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14살 때 저 먼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대웅장로에게 구역교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22살에 승과에 응시해서 상상과 즉 수석 합격을 하고 보통 같았으면은 개경에 머물면서 이제 앞으로 큰 절의 주주도 되고 그런 활동을 준비했겠지만 웬일인지 일연 스님은 멀리 떨어진 이곳 비슬산으로 내려와서 오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고려가 몽골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연 스님은 처음 22년 동안 이곳 비슬산에 머물면서 수행과 이곳의 많은 절들의 산재에 있는 기록과 문화재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내면적인 수행력을 기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 문화의 큰 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됐던 걸로 보입니다.
구족계를 받은 후 여러 선문을 방문하며 수행했고 이때 구산문 사선에 으뜸이 되었다고 한다. 비슬산에 입산한 이련 스님은 보당함에서 수년 동안 참선에 몰두하다 1236년 몽고가 침입하자 문수보살의 계시로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 수행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비슬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화강암 암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명산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비슬산을 전국에 손꼽히는 참꽃 명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수도처로 널리 알려졌던 그런 또 명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슬산에는 높이가 1000m가 되는 남쪽, 북쪽 두 봉우리 사이로 여러 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스님은 22년을 먼저 지내면서 정말 수행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몽골의 침공기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 한적한 곳에서 정말 수행에만 몰두했는데, 그런데 이 22년의 시기가 이런 스님에게는 우리가 바로 이런 스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삼국유사를 편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를 보고 듣고 수집하는 아주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님은 처음 이곳 비슬산에 와서 보당암, 그리고 무주암, 묘문암 이런 세 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보당암의 당시의 위치를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이곳 대견사가 그곳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대견사는 비슬산에서는 정상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조선시대까지 쭉 그 전통이 내려갔던 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스님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그 자취가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곳 대견사에서 그러한 이런 스님의 초창기의 수행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주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련 스님은 1236년 삼중대사의 승계를, 10년 후 선사의 법계를 받았다. 비슬산에서 22년 정진으로 수행과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이른 이련 스님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견사의 산청석탑입니다. 이렇게 큰 비슬산의 안반을 바탕으로 그 위에 아주 얌전한 3층탑을 올려서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일품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44살에 남해 정림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남해에는 고려대장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공으로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초조대장경판이 모두 불탔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바로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런 국민의 합심된 힘으로 몽골의 침공을 막아내자, 그런 뜻에서 바로 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되고 그 주 생산지가 바로 남해였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한이라고 하는 당시의 큰 세력가가 많은 사제를 내서 대장경을 간행한 것을 돕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스님은 그 정한의 초청으로 남해 정림사에 가서 대장경 간행 사업도 도우면서 또 그리고 대장경을 많이 보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개경에 가서 활동하면서 또 다른 견문을 넓힌 이런 스님은 이곳 비슬산을 떠난 지 15년 만에 59세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곳 비슬산 저 북쪽 끝에 있는 인홍사와 동쪽에 있는 용천사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절을 크게 다시 중창을 해서 인홍사는 인흥사로, 용천사는 불일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조정으로부터 사익을 받는 그런 큰 사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 만에 이곳을 떠나서 왕명에 의해서
운문사의 주지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후반부 13년의 기간 동안 이런 스님은 이곳 비설산에서 다시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삼국유사의 편찬을 준비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곳 비설산입니다. 54세 대선사의 승계를 받은 일현 스님은 이후 원종의 명으로 강화도 선월사에 머물면서 설법하고 보조국사 진울의 법을 계승했다. 팔만대장경 낙성회양 법회를 주관했을 당시 물 흐르는 듯한 강론과 설법은 대중을 크게 감화시켰다 한다. 군이 소재의 화산 인각사. 화산의 형상은 기린의 모습을 닮았고 지형상 기린의 뿔 자리에 세워진 절이라 해 인각사라 불리고 있다. 일현 스님은 영향력이 지대한 국존의 자리를 뒤로하고 인각사를 하안소로 삼았다. 하안소는 국사나 왕사가 은퇴 후 머무는 사찰을 말한다. 지금 이제 인각사에 와 있습니다. 인각사는 일현 스님께서 만년에 5년 동안 주석하시다가 입적하신 곳입니다. 일현 스님은 크게 생애를 나누면은 성과에 급제하고 얼마 있어서 비설산에 내려와서 22년 동안 수행하던 첫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남해 정림사라든가 지리산 길상암 이런 곳에 다니면서 대장경의 작업에도 참여하고 또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다시 세 번째로 비설산에 들어가서 13년을 지낸 다음에 충렬왕의 요청으로 72세에 운문사에 가서 5년 동안 주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삼국유사의 편찬을 시작해서 이후에 서울에 가서, 즉 개경에 가서 국존으로 책봉을 받고, 그리고 만년에 이곳 인각사에 내려와서 5년 동안 계시면서 삼국유사의 집필을 완성한 그런 뜻깊은 곳이 바로 이 인각사가 되겠습니다. 국존이었던 일현 스님이 인각사에 주석하게 되자 왕실에서 대대적으로 사찰을 보수하고 많은 땅을 하사했다고 한다. 인각사제에서 출토된 유물이 당시의 사찰 규모를 짐작해야 한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에 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땅은 오래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몽골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고 불교적인 영험담을 통해 혼란한 민심의 신앙심을 높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세속적인 명리에 집착하거나 부도덕한 승려를 비판하고 왕은 물론 일반 백성과 노비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중생구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려 했을 것이다. 일현 스님께서는 운문사에 계시던 77살에 개경에 광명사의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설법을 하고 이듬해인 78살에 국존에 책봉되게 됩니다. 국존은 국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려가 원에 정치적 간섭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의 국사와 같은 이름 쓸 수 없다 해서 국존이라고 책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현 스님께서는 곧장 개경을 떠나서 노모가 계신 곳에 와서 노모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96살에 노모께서 돌아가시자 이듬해인 79살에 이곳 인각사에 오셔서 5년 동안 계시다가 84살에 입적하시게 됩니다. 이곳 인각사에서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조정사원, 선문염송사원 이런 많은 책을 펴내시게 됩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항림과 스님이 계신 이곳 인각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나섰습니다.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그제야 스님이 바로 목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선사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시는 게 바로 그런 선의 화두를 통해서 직접 제자들이 깨우침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개발했던 그런 가르침을 이 말년에 입적하실 때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런 물음을 합니다. 100년 후에 스님께서는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스님께서는 다만 이것뿐이다. 바로 이게 선의 분명한 목표죠. 지금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나의 본분사,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입적할 때까지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스님의 유명에 따라서 이 인각사를 둘러싸고 있는 화산에 명당에 모셨다가 지금은 이곳 이렇게 인각사 경내에 탑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국존이라고 했지만 여기 탑에는 보각국사 정조지탑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비록 국사라는 칭호를 공식으로 못하면서도 이렇게 스님의 탑에는 그림 올림으로써 제자들의 정성을 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과 지혜가 높았던 고려의 스승 보각국사 일현은 금강인을 맺고 입적했다고 한다. 생전에 1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저서는 삼국유사와 중편 조동 오이뿐이다. 보각국사 탑과 달리 물은 재질의 수성암으로 만들어진 보각국사 비는 일현 스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탑비는 국사의 제자인 법진에 의해 세워졌고 비문은 당시 문장가인 민지가 왕명에 의해 지었다고 한다. 이런 스님의 비입니다. 스님께서는 1289년에 입적하시고 1295년 6년 뒤에 이 비를 제자들이 해 세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는 현재는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곱게 정말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왕이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스님의 공적을 정말 잘 기리기 위해서 그 귀한 왕이지 글씨를 모아서 전면 후면 약 4,000자 되는 글을 새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문인들이 다 글을 배우기 위해서 왕이지 글씨를 모두 다 얻어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왕이지 글씨를 탁본해달라는 부탁이 말 그대로 빗발쳤습니다.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년 전 어느쯤인가 그러한 탁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비가 부서지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있던 것을 지금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렇게 많은 탁본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그 탁본첩이 3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본첩들을 전부 모아봤더니 다행히도 지금 보는 이 모양이 아니라 원래 비 모양을 거의 그대로 다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일현 스님 탄신 800주년을 기념해서 저 한켠에 원래 모양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일을 하고 가신 분의 자취는 이렇게 가신 다음에도 내내 향기로 남는 것을 우리는 이런 스님의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각사와 마주한 위치에 위천을 휘감아도는 학소대가 자리한다. 단면이 수직인 암릉, 학소대는 학이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학소대 좌우로 송림이 우거진 석산도 풍경을 더한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도반 삼아 일현 스님이 인각사에서 펼치고자 했던 원력은 무엇이었을까? 일현 스님은 국존으로 계시던 이곳 인각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구산 문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일현 스님이 가지산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남맥에 빠졌던 고려 불교계를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의였던 것 보입니다. 아마도 이곳 학소대 앞이 넓은 들판에서 구산문도에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고려불교의 새로운 앞날을 논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스님 입적하실 때 한 제자가 이런 식구를 읊었습니다. 삼각기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텅 빈 하늘의 반달이 파도 가운데 일어나네. 이 개송을 듣고 있던 이런 스님께서는 한참 있다 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게 되거든 그대와 함께 이곳에서 한바탕 놀 수 있으면 좋으련만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놀 수 있는 무대도 바로 이곳 화소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4세의 긴 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스님은 선수행에 몰두하고 대장경도 간행하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로지 그 정신은 삼국유사에 있듯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로 우리 민초들의 힘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굳은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당시의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대중과 함께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려 최고의 국존, 보각국사 일현의 염원은 이 땅이 영원한 불국토가 되고 그곳에서 사는 이들이 자주적 기상과 불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